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영이라는 것, 영의 존재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해보면은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결국 기독교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라는 그러한 실체를 이해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들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우연히 이제 촬영이 되는 어떤 현상들, 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내용이 약간 이제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포톤이 없이 찍히는 사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약간 다시 편집을 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도록 다시 좀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이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것, 그래서 양자 얽힘, 양자 얽힘에 관계된 성경적인 현상들이 무엇이 있나? 사실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지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읽는 베드로, 바울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방언 통변 연분.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나중에 보겠지만 양자 얽힘과 관계된 성경에 나타난 현상들이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얽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eep calm and do quantum mechanics. 그래서 양자 얽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현상들을 사실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라도 이제 양자역학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데이비드 머빈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했냐면 If I were forced to sum up in one sentence what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says to me, it would be shut up and calculate. 여기서 이제 여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 요거는 이제 1928년부터 있었던 결국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이제 닐스 보어로 대변되는 이 두 파. 그래서 한 파는 양자역학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대변되는 파들은 아니다, 양자역학은 뭔가 불완전한 학문이다. 그게 바로 이제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몇 년간 있었던 논쟁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당시 코펜하겐의 이 설명이 뭐냐, 그것을 요약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Shut up and calculate.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What is quantum mechanics 하면 양자역학이 뭐니? 이런 거야.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사람이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런데
그 양자역학의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바로 wave particle duality라고 해서 파동과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양자역학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요약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결국 빛의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빛. 빛이란 거는 우리가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포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포라는 것은 포스포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어로 빛은 포스포로스거든요. 그래서 1600년도에 사실 처음 인을 순수 분리했을 때 그때 인은 인광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의 이름을 빛이 난다 그래서 이제 포스포로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포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포톤, 그래서 TON에서 톤 할 때는 그거는 그냥 어떤 입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톤이라는 말 자체가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시 세계에서는 모든 입자가 결국은 파로도 존재하지만 입자로도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많이 생각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am I an X-ray photon, all a radio photon, all visible. 이제 포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엑스레이에서 나온 애냐, 혹은 라디오 파로부터 나온 애냐. 나는 보이냐? 뭐냐면 oh well, why worry about all that again? 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냐? I'm not even sure if I am a wave or particle. 난 내 자신이 파동인지 물질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나왔으면 뭐 어떠냐. 그만큼 양자역학의 첫 번째 결론은 바로 wave and particle duality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특이한 현상이냐면 빛을 우리가 이제 더블 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파동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서 나오는 이 빛이 우리가 파장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블 슬릿 실험을 하면은 그럼 이 간섭 현상에 의해서 이게 간섭 무늬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세고 옆은 흐리고 그래서 간섭 무늬가 쭉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큰 테니스 공을 가지고 더블 슬릿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뭐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당연히 공은 이렇게 한 방향, 그 다음에 한 방향 이렇게 하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이 찍힌 자국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점만 딱 있겠죠.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렇죠? 이건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어떠냐? 전자는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전자는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자를 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입자인지 파동인지 보기 위해서 더블 슬릿 실험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비슨 저먼 익스페리먼터라고 해서 1937년에 결국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입자라고 생각하고 더블 슬릿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군데 계속 찍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분명히 입자였는데 무수히 많은 전자를 투여하고 나니까 파동처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은 분명히 입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 전자를 갖다 결국 쏘고 나면은 결국 파동이 된다. 근데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은 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대하시는 분은 이제 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특이한 결국 현상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 점을 쫓아가면 입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자가 입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쪼인 결과는 사실은 이렇게 두 점만 나와야 돼요. 사실 여기를 따라오면 두 점만 나와요.
근데 무수히 전자를 갖다 쪼여주면은 결국 결국은 파동에서 나타나는 바로 현상이 결국은 관찰입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미시 세계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자라는 것이 사실 입자 중에서 제일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시계에서는 입자가 결국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양자역학의 이론이 맞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서머리한 건데요. 총알을 갖다가 우리가 거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총알을 두 슬릿 사이로 쏘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물의 파동을 이렇게 두 슬릿으로 갖다가 하면은 물론 한쪽만 해도 그렇지만 두 슬릿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은 결국 이런 이제 물결파가 나오죠. 그렇죠? 전자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 같지만 나중 되면은 결국 이렇게 파동 형태를 만들겠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빛이냐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한의 어떤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측량할 때 그때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가 있다. 그 자가 있다. 그러면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어떤 측량 기구로서 우주 전체를 갖다 측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아닌 걸 알죠. 과학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속도가 빨라지면은 길이가 수축하는 현상이 생겨요. 길이가 수축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크기를 준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속도가 달라지면 길이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의 이제 큰 업적은 결국 이제 이 세상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느 위치에서 일하는 거랑 내가 다른 위치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절대적일 수 없어요. 물론 변화는 가능해요. 변화는 가능한데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이 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화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는 것도 변하고요. 그러면은 무게라는 것은 어떤가? 무게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그건 뭐 달에 가면은 뭐 같은 질량을 가진 사람이 중력에 결국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라는 것도 당연히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냐? 시간은 변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제 시간도 결국 변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도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결국 두 형제가 한 명은 우주여행을 하고 한 명은 지구에 가만히 있다. 500년 후에 돌아오면 우주여행을 갔다 온 애는 젊지만 지구에 있는 애는 나이가 들었거든. 뭐냐면 시간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빛의 속도만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그래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측정 가능한 바로 성질은 빛의 속도예요. 결국 빛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를 결국 빛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빛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빛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빛의 진공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리고 빛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빛이라는 거 wave particle duality 했어요. 빛이라는 거는 파티클이에요. 근데 또 웨이브예요. 근데 파티클은 웨이브가 아니에요. 웨이브도 파티클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게 그야말로 듀얼러티예요. 듀얼러티. 다시 말해서 이위일체죠. 이게 이위일체.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위일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위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일체 똑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똑같이 공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그 요한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근데 그분 참빛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다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요한이 구별해 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빛이고 세상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모형 같은 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빛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빛은 이위일체로 존재한다. 원형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들이시죠, 그다음 성령이시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같을 수가 없어요. 아들과 성령도 같을 수가 없죠. 아버지와 성령도 같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성령과 아들도 같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캐톨릭에서 쓰는 그 트리너티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리너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트리너티가 이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리차드 페이만이라고 뭐 칼텍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중에 제일 천재라고 그들이 뽑는 가장 천재. 그래서 뭐라 하면 I think I can safely say that nobody understands quantum mechanics. 내가 정말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위일체의 양자적 특성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개념도 논리적으로 알 수 없다. 마치 닥치고 계산해가 답인 것처럼 닥치고 믿어가 답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을 또 깊이 알게 되면 성경의 그 비유들이 정말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입은 은혜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은혜보다 크지 않다. 근데 왜 하필 백합화냐? 그렇죠? 하필. 그것도 이제 옛날에 몰랐지만 이제 최근의 결과는 한 10년 전쯤에 이제 시퀀스 제노믹스라고 모든 이제 동물과 또 식물들 또 미생물들의 시퀀스를 다 해독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백합화의 유전자의 크기가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복잡해요. 백합화.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백합화. 인간 이제 왜 그런지 모르죠. 그렇죠? 제일 복잡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한마디 했을 때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 인간은 결국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있는 어떤 말들을 우리가 깊이 결국 어느 순간 알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이제 물질의 입자 파동성을 불교는 어떻게 보냐면 양자역학은 원시 불교의 무의 사상을 공으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는 무에 대한 사상이에요. 사실은 무의 사상.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으로 바뀌거든요.
공으로 바뀌는데 특별히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한 이후에 서구의 많은 이제 사상가들이 결국 이제 양자역학과 불교의 공통점들을 결국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그러니까 물체인데 물체가 아니야. 왜냐하면 파티클 웨이브 듀얼리티가 그거거든요. 파티클은 물체거든. 그게 보이죠. 근데 웨이브는 파동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딱 양자역학의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결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의 그 위대성을 또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한참 홍보하죠. 이건 이제 성철 스님의 책에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서 영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황 이사님이 많이 혼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 선생이 많이 혼동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그래서 뭐 좋은 에너지가 이제 뭐 영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쭉 제가 앞에서 기억해서면 알겠지만 영은 본질적으로 이 earthly material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얘네 이쪽에서 뭐 이걸 아무리 증명해도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어떤 일부의 속성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무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nothingness라고 하는 그야말로 없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석가모니가 원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제 열반인데 해탈인데 해탈이면서 열반이죠. 근데 그거의 본 뜻은 뭐냐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이게 다 고통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공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게 공이에요. 공은 그러니까 무라는 건 진짜 없는 거고 공이라는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 그게 이제 공의 사실. 그래서 이제 색즉시고 공즉시색을 바로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생각, 일체 그렇죠. 이공자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공중할 때 맞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그 양자역학의 결론은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인데 양자역학의 이제 일반식은 슈레딩거가 이제 유도해내고 나중에 이제 193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슈레딩거 뭐 이제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아주 라이프가 되게 웃기죠 이 사람. 그래서 이 동료 교수가 슈레딩거 너무 천재적이니까 이 사람을 거의 완전히 신처럼 따랐어요. 동료 교수인데.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그 동료 교수의 부인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슈레딩거 너무나 신처럼 섬긴 나머지 그냥 그걸 다 인정했어요. 하여간 그런 아주 천재인데 주변 사람들도 하기가 웃기죠. 그만큼 이제 너무 천재적이라서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어쨌든 양자역학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보호의 그 원자 모델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배우죠. 그러나 요즘 고등학교는 이제 양자역학 배우기 때문에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런 궤도가 아니에요. 실은 이런 궤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궤도를 주궤도가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궤도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위치.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 모델은 우리가 흔히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고전역학에서 나오는 모델이에요. 고전역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위치 그리고 운동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역학의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역학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의자의 위치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량도 압니다. 운동량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운동량을 알고요. 또 반대로 운동량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도 알 수 있어요. 운동량을 시간.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우리는 위치도 알고 운동량도 알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이렇게 닐스 보어가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렸어요. 근데 보면은 전자인데 전자의 위치도 알고 지금 이제 돌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힘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거시적인 생각에서 그런 희망이었고 실은 이제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미시계에서는 이게 처음 닐스가 이 모델을 만들 때 이게 왜 이게 신비한 거였냐면 양자수라는 게 여기서 도는 전자는 영원히 에너지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닐스 보어가 이 모델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거 참 말이 안 된다. 이 모델이라면 언젠가는 이 마이너스가 결국 플러스의 핵으로 다가가서 충돌해서 결국 우주가 멸망할 거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우주가 멸망하는 날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생각했다. 고전 역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뉴턴 역학인데 뉴턴 역학은 결국 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그 라플라스 데몬이라는 그 라플라스가 얘기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 라플라스 데몬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모든 위치와 그다음에 운동량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나를 보면 내가 그 전에 어디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갈지를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정론을 믿죠. 결정론. 그래서 라플라스 데몬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안다면 결국 우주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한 그 고전역학 관점에서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닐스 보어가 근데 여기서 이 주양자수에서 도는 애들은 영원히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처음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라는 거는 플러스로 인력이 작용해서 당연히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영구 에너지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영원히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모델이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러면 왜 진짜로 이 양자 세계에서는 이 위치를 알 수 없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얘는 우리가 위치는 알죠. 왜 아냐 하면 이 중력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미시 세계에서는 이 전자가 무한히 돌거든요. 계속 돌아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처럼 어떤 정지 상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지 상태를. 그러니까 정지 상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확률적으로 얘가 차지하는 부피만 알 수 있어요. 이 전자가 어디인지 몰라요. 다만 걔가 다닐 수 있는 부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양자역학은 모든 걸 이제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원리 중에 하나는 이제 요 식에서 표현한 것처럼 델타 X, 델타 P 이거는 이제 위치와 운동량의 곱은 플랑크 상수의 반보다는 항상 커야 한다. 요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의 식으로 표현된 아주 유명한 식이에요. 요거에 이제 결국 이제 하이젠버그가 이제 나중에 1930년에 노벨상 받죠. 이 사람이 바로 그 나치 시절에 핵무기를 개발한 총책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그 히틀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 핵 개발을 지연시켜요. 만약에 이 사람이 히틀러 편이었으면 세상이 이미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하이젠버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가장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이제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봐 알겠지만요. 그 군론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만 봐도 헷갈리는 그 군론이라는 그룹 시어리라는 뭐 이제 그렇죠. 이과 사람들 좀 알겠지만 그 그룹 시어리로 양자역학을 유도해낸 사람.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건 도저히 보통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핵무기를 당연히 제일 빨리 개발할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통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지연시켜서 결국 미국에서 먼저 만들 수 있었다. 어쨌든 근데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와 운동량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곧 볼 거예요. 이제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At home with the Heisenberg. 그래서 하이젠버그가 있어요. I can't find my car key. 나는 지금 내 자동차 키가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 You probably know too much about their moment. 아마 네가 자동차 키의 운동량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갖다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 자동차의 위치 정보 이게 델타 X거든요. 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델타가 0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0.00000 뭐 1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요수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대로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위치를 결정하는 순간 얘는 무한대로 커져요. 운동량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운동량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은 그 주변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양자 요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에너지 때문에 다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 사실 나중에 이 핵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좀 봤겠지만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란 걸로 돼 있거든요. 쿼크란 걸로 돼 있는데 그 쿼크는 스트롱 포스라는 걸로 이제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온이라는 게 작용해서 핵력이라는, 근데 이제 강력이라고 부르는 그 강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강력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가 그걸 떼려 그러면 그걸 떼내는 순간에 입자가 생겨요. 떼내는 순간 입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헤이드론 제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러한 그 쿼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상 거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안에서 입자들 항상 있어요. 이게 이제 거시기랑은 완전 다르죠. 우리야 내가 이 의자가 싫으면 멀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핵 안에 있는 입자들은 서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값이 너무 커져요. 무한히 커져요. 이게 무한히 커지면은 폭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E는 mc 스퀘어에서 에너지를 물질로 바꿔요. 그래서 양자 요동의 결과는 뭐냐면 입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 미시 세계에서는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래요. 근데 그게 안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결국 이 저변 세계가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 세계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런 세계랑은 상당히 이제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여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내가 요 빛을 지금 쪼여주고 있어요. 어떤 슬릿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쏴주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 쏴준 빛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위치가 되게 이 중간의 위치가 너무 브로드하죠, 그렇죠?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슬릿을 갖다가 더 적게 해주는 거예요, 작게. 왜냐하면은 내가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보다 좀 작아졌죠.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도 모르겠어가지고 더 작게 해요. 여기를. 그러면 요게 그거보다는 더 줄어들죠.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요 정보를 이 아주 내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가 더 작아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 에너지를 줘야지. 쉽게 말해서 운동량을 더 많이 해줘야지만 내가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결국 그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한한 운동량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이상 못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뭔가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한쪽이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전자의 위치 이런 거를 위치와 운동량을 예측하고 싶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뭘 말해주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는 그래서 불교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는 불교의 인식론과 유사하다. 불확정성 원리는. 다시 말해서 불확정성 원리는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모든 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개념을 뒤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법인이라는 게 있죠. 이제 불교의 이제 기본적인 논리의 그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열반 적정까지 들어가면 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재행무상 기본 그 재행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실은 모든 것은 상이 없다. 재범무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고통이고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 때는 상이 없고 그 다음에 나와 법은 결국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재행하고 싶지만 결국 실상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상을 알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제로 상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 자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그러나 우주의 본질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거시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나 인간의 인식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와 이제 기독교 보면은 불확정성 원리는 육의 세계에 적용이 된다. 그러나 불확정성 원리는 영의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영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구의 세계에서는 적용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하여간 제가 또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결국 양자역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양자 얽힘이라는 게 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스피노자가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내가 내일 지구가 한다면 나는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사과나무를 심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는 뭐냐면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시이즘과 다르게 시이즘은 신이 모든 걸 창조한 거에 대해서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원리가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주의 어떤 절대 원리가 있고 그 모든 원리로부터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우주의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하나하나가 다 우주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 왜 사과나무를 심냐? 이 사과가 물질이지만 결국 이게 우주의 본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주의 어떤 원리부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우주의 원리를 내가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우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남겨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I believe in Spinoza's God who reveals himself in the orderly harmony of what exists. 나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면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는 존재인데 not in God who concern himself with fates and actions of human. 그래서 그 자신을 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타나신 분이지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의 생명이라든지 뭐 운명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인슈타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제 예수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스피노자가 믿는 바로 우주의 원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래서 이제 결정론자예요. 결정론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이제 말했지만 이 역사적으로 양자역학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양자역학을 반대했는가? 양자역학을 왜 반대했는가? 생각하면은 결국은 아인슈타인은 결정론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아인슈타인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절대성이 있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대성은 어떤 과학적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이 과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믿는 어떤 우주의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피지컬 리뷰인데 이게 1935년에 쓴 겁니다. 그래서 Can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complete?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과연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물론 이제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 20편에 가까운 논문들이 이런 피지컬 리뷰에 나왔는데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논문이죠. 이 당시에는 워낙에 천재적인 사람들이라서 사고 실험이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실험을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 논리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사고의 실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절대로 이제 이런 논문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천재들에서 뭐 한해는 하여간 이런 데 이제 나왔어요. 여러 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제목으로 나중에 보면 닐스 보가 똑같은 제목으로 해죠. 닐스 보가 Can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 considered? 똑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은 그것으로 완전하다. 이게 논문이에요. 근데 자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한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걸 EPR 가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을 바꿔놓은 특히 양자역학을 부인하기 위해서 나온 사고 실험인데 양자역학의 가장 놀라운 점을 사실 이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실험자들이 발견하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한 논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양자역학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논문인데 쓴 논문인데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파괴력을 이제 알게 된 논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논리는 뭐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은 이 원자 안에는 양성자랑 이제 그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항상 원자 궤도 내에서는 이렇게 두 쌍을 이룹니다. 두 쌍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항상 두 쌍을 이룹니다. 두 쌍을 이루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혼자 남는 거는 혼자 남아서 또 이제 자성을 나타내고 화학 결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쌍을 이루고 다니죠. 근데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EPR 가설, 아인슈타인과 그다음에 포도스키와 리젠이 어떤 가정을 했냐면 이런 전자쌍을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우주 끝에다가 갖다 놔보자. 우주 끝으로 이제 가져가요. 하나씩. 우주 끝에다가. 그러면 자, 여기 하나의 위로 올라간 전자가 내가 이제 이걸 딱 열어보니까 스핀방이 위로 돼 있어요. 그럼 우주 끝으로 보낸 거는 어떤 방향이 돼야 되죠? 우주 끝은 이렇게 거꾸로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죠?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이런 쌍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존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나머지는 보존 법칙 때문에 반드시 반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우주 끝에다가 우리가 두 개를 갖다 놔보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섰다는 걸 아는 순간 얘는 아래로 섰다는 것을 얘가 여는 순간 얘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거꾸로 있다면 얘는 바로라는 거를 이거를 여는 순간 얘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응? 왜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냐면 두 개가 원래 쌍이니까. 두 개가 원래 쌍이니까. 그렇죠? 원래 두 개는 쌍이기 때문에 하나가 위면은 나머지는 반드시 미치어야 돼요. 하나가 위면 하나는 반드시 미치죠. 이거는 그냥 그래서 얘가 위인데 얘가 밑이라는 것은 왜 하냐면 원래 쌍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뭐라 하면 히든 버라이브라고 했어요. 숨겨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숨겨진 변수란 건 뭐냐면 결국은 파울리의 베타 원칙, 프린시플.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히든볼. 근데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아까 뭐라 했어요? 두 개가 쌍으로 있는데,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여는 순간, 자, 딱 여니까 위였어요. 근데 위로 있었는데 내가 열기 직전까지 얘가 위였는지 밑이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는 순간 얘는 인제 위였기 때문에, 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우주 끝으로 가서 야, 얘가 위였어, 그러니까 너는 밑이야,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면 이 직전까지 몰랐으니까. 자, 이제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약간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상자가 있어요, 상자. 이제 이래야 양자역학을 좀 이해했으니까. 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요게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이 큰 게. 그러면은 우리가 상자를 열거나 혹은 열지 않거나 얘의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겠죠. 그게 이제 거시기예요. 그래서 거시기에서는 얘의 성질이 내가 이 박스에 관심이 있나 없나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의자의 무게가 이제 100g이에요. 의자 무게 100g. 근데 누가 이래요? 아니야, 그거는 내가 이 의자에 관심을 보일 때만 100g이야. 쟤는 관심이 없으면 쟤는 무게가 달라져.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이 의자에 관심을 두거나 안 두거나 얘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거시기적 관점이에요. 근데 미시계는 아까 말했지만 뭐냐 하면은 박스인데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시계는 파리가 들어있는 거랑 비슷해요. 자, 파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파리가 막 돌아다니겠죠, 여기 이 안에. 그러면 내가 열 때랑 딴 사람이 열 때랑 어때요? 파리 위치는 다르겠죠. 그렇죠?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보는 순간 그 위에 있는 위치랑 딴 사람이 볼 때 여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계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관찰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게 미시계에 완전히 다르죠. 다시 말하면은 미시계에서는 야, 내가 그 전자를 보니까 전자 모양이 별처럼 생겼더라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봤어도 별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별처럼 생겼는데 딴 사람이 보니까 아니야, 그거 원처럼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미시계라는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개입을 하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를 조금만 이해하시고 보면, 자,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왜 요거를 했냐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지금 저기 다시 자, 내가 이제 이거를 하고 보냈어요, 이쪽으로. 우주 끝으로 보내는데, 근데 이쪽이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내가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 내가 이제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 이 정보가 우주 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야, 그럼 니네들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얘가 위로 있는 것 때문에 이 정보가 일로 간다면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빛의 우주 끝이니까 뭐 빛도 몇백만 광년 가야, 그렇죠? 130억 광년 가야 이게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조차도. 그러니까 얘가 위인데 너는 밑이야라는 거를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130억 광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EPR 가세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뭐 잘못됐다. 응? 아니 정보를 아는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주 끝까지 이게 가야 된다면 양자역학이 잘못됐지. 근데 그러면 니네들 생각해봐라. 원래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둘은 항상 페어니까
그러니까 얘가 위라면 얘는 자동적으로 밑이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히든 버라이블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서로 쌍이라는 이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주 끝까지 안 가더라도 얘가 위인 즉시 얘는 밑이 되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잘못됐나?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양자역학이 그럼 잘못됐나? 그렇죠? 그러면 정말 양자역학은 아니다. 우리가 이 관찰자가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보는 순간에 이게 위였다면 그 정보는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모든 것이 빛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130억 광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스톨된 거예요. 정지돼 있었어요. 양자역학이 그럼 불완전하냐? 그러다가 여기서 제가 이게 슬라이드 하나 빠졌는데 그러다 결국은 1960년도에 수은 원자를 가지고 수은의 전자쌍을 분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의 두 전자를 갖다가 먼 거리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확인했을 때 반대쪽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빛의 속도와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가 위면은 밑이 하나가 위로 섰으면 다음 거는 디텍션 해보면은 반대예요. 즉각적으로 결정돼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을 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 해주면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근데 실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 잘못됐다. 그래서 뭔가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나 보다 했다가 실제 실험들이 뭘 증명하냐면 실은 이 두 양자 얽혀있는 이 두 개의 전자쌍은 빛의 속도가 여기가 130억 광년이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정보가 전달된다. 여러분 이게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야 빛이 절대 속력인데 얘의 위치가 확인되는 순간 이게 130억 광년 걸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 했는데 130억 광년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연관돼요.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왜 양자 얽힘이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죠. 우주 안에 계시지 않거든요. 우주 밖에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빛의 속도로 상달된다 그러면 130억 광년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응답이 안 온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되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바로 이 양자 얽힘의 현상. 그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이슈가 되는 분야인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다른 기작이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만 믿어라. 사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이 네네. 그렇죠.
여기서는 저희가 뭐 다루지 않지만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 빅뱅 그 전의 우주도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이미 형성된다를 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지금은 그 전, 우리의 빅뱅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으로 결국 그 LHC 유럽 그 가속기에서 2014년에 사실은 이제 블랙홀을 만들려는 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실패했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전환을 보면 현재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작은 거예요. 중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과학자들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 결국은 멀티 유니버스죠. 다른 우주가 이 중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중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어쨌든 자, 근데 이때 이제 이제 아까 이제 그 실험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벨이라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가 이 사람이 이제 양자역학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도대체 양자 얽힘이라는 이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벨 시오렘이라는 놀라운 이제 이론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No physical theory of local hidden variables can ever reproduce all of the predictions of quantum mechanics. 다시 말해서 이 히든 버라이블의 이 문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히든 버라이블의 이 문제를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히든 버라이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을 내가 고안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고안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걸 고안하냐 하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도 봤죠? 양자역힘은 두 스핀이 존재할 때 두 수직인 자, 첫째, 아까도 말했죠? 양자역힘이라는 것은 일단은 한 궤도 내에 있는 전자쌍이래요. 그래서 하나가 위였으면 하나가 밑인 전자쌍이래요. 그러면은 두 수직인 결정. 근데 이 결정을 이제 분리해요.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는 이제 직각인데 첫 번째는 일단 이 두 개가 다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얘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죠. 두 개 뗐는데 우리가 뭐 실험하기 전까지 결정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띄어내 보니까 윗방향이었어요. 그러면 수직인 요거랑 똑같이 수직인 다른 쪽으로 간 거는 뭐겠어요? 아랫방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힘의 두 스핀이 존재할 때 두 수직인 두 결정을 지나는 스핀의 방향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항상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시스템일 때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든 버라이블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 보면 양자 얽힘의 두 스핀이 존재할 때 기울어진 두 결정을 지나는 스핀의 방향은 양자역학에서는 기울어진 곳을 지나는 확률에 위조한다. 즉 직각을 통과하는 경우는 2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즉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숨겨진 변수 이론에서는 정해진 숨은 변수의 확률로 나타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는 직각이고 하나는 요거의 수평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얘는 하나는 이제 수직 방향이니까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얘의 직각으로 놓인 거는 얘랑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른데 실제로 실험을 고안하면은 통과할 때 어쨌든 간에 얘가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크리스탈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상정했을 때 얘랑 90도로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있던 게 이제 거꾸로 가는데 직선으로 못 가고 충돌을 해요. 그럼 충돌할 때 얘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 반대로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걸. 그래서 수직일 때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냥 확률이에요.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통과할 수 있고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확률 반이라는 거예요. 0.5. 근데 만약에 숨겨진 변수 이론이라면 이건 뭐냐면 둘이 헤어질 때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둘이 떨어질 때 서로 이미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업이니까 너도 업으로 가. 로 하는 수가 있고 야 나는 업인데 너는 다운으로 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업으로 되어 있으면 업을 100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가 위면인데 얘네들이 헤어질 때 야 다 우리 업으로 가자. 그렇게 헤어졌다면은 100%다 나오겠죠. 근데 아니야 우리 다 밑으로 가자 하면은 결국 업의 위치로 보면은 다 하나도 안 나올 꼴이 되죠. 근데 결국은 이 경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100 플러스 하고 2 나누면은 결국은 양자역학이나 히든 버라이블이나 사실은 확률이 같아요. 그래서 두 쌍은 분리될 각각 업다운의 정보를 미리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확률이 같아서 양자역학이나 수능연수 이론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실험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구별이 불가능. 그래서 이제 벨이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스핀이 기울어진 결정을 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총 8가지 경우가 있어요. 총 8. 다시 말하면 요건 뭐냐면 자 내가 위로 갈 때 자 여기서 지금 스핀이 지금 떨어져요. 근데 내가 위로 갔어요. 위로 갈 때 자 1번 나는 업일 때 다운 1로 다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 이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3개의 스핀이니까 3개의 스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로 왔을 때 내가 업일 때 나는 첫 번째 1번은 다운.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가 업이라면 나도 두 번째는 다운. 세 번째가 업이라면 나는 다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헤어질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두 개거나 다운이거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확률을 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숨은 변수예요. 히든 버라이블 3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변수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8개의 확정된 정보로 스핀이 나눠질 수 있어요. 확정된 정보로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의 경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의 경우는 어때요? 얘가 업일 때 다운. 그렇죠? 얘가 업일 때 다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 셋은 3개의 스핀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지는 정보를 갖는다고 한다면 확률이 있다. 그래서 항상 업다운인 확률이 1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시 말해서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업다운이 확률이 1이에요. 발견될 확률. 자, 그럼 이제 중간 거 봐요. 근데 중간 거 보시면 이게 여러 개 같지만 실은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죠, 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경우는 어쨌든 1이고,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위일 때 첫 번째 게 미칠 확률, 그렇죠? 요거 두 번째 거인 거예요, 요거. 그 다음 내가 위일 때 이제 세 번째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요런 쌍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3가지가 보세요. 3가지는 같죠? 그리고 5개가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5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개의 스핀이 UED와 DDU의 정보로 갈라지면 확률은 박스를 제외한 9분의 5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개의 위치가 다를 확률이 9분의 5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죠. 우리가 8개 중에서 첫 번째랑 제일 끝에는 9개 다가 다 다르게 발견되죠.
중간에 6개는 9개 중에 5개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맥시멈은 1이고 평균은 0.067이고 미니멈은 0.5. 그래서 만약에 이런 쌍의 페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인지 아래인지의 페어를 무한히 반복해서 관찰했을 때 0.5보다 크면 결국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는 거예요. 아, 양자역학이 잘못됐다. 실제로는 얘네들이 갈릴 때 히든 버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거지 양자역학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 근데 퀀텀 메카닉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볼 때까지 모르거든요. 내가 요거를 결정했지만 요거는 내가 볼 때까지 몰라요. 이게 이 확률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확률이 0.5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랜덤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히 반복하면은 결국 0.5죠. 근데 실제 실험은 어떻게 되냐면은 0.5예요. 실제 실험.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양자 얽힘이 맞다는 것이 결국 증명이 된 거예요. 벨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브라이언 그린이 이 사람이 이제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사람이 쓴 그걸 보면 가장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아까 말한 이 EPR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EPR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한쪽의 정보를 안다. 이건 뺑뺑이죠. 뺑뺑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 다 뺑뺑이에요. 뺑뺑인데 내가 어떤 위치를 딱 얻는 순간 얘는 자동적으로 요거에 반대되는 지금 결정을 딱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결국 양자역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현상인데 뭐냐면 미시세계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아까 불확정성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시세계는 파티클 웨이브의 듀얼 프로퍼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건데 있는 것 같지 않은 세계. 그리고 놀랍게 내가 간섭할 때 이 개가 자기 고유의 성질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관찰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결정한 거는 얘가 어떤 것과 양자 얽힘이 돼 있다면 우주 끝에 가서도 결국은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자 얽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주 끝에 가서 요거를 이 위로 있다는 정보를 안다면 즉시로 우주 끝에 있더라도 얘는 얘랑 얽혀 있어서 반대되는 것을 즉석적으로 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간이 되니까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졸리죠. 그래서 조금만 더 끝낼게요. 자, 보면은 여기 퀀텀 이레이저 엑스페리먼트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파장을 이렇게 아르곤 레이저를 쏜 다음에요. BBO가 이제 크리스탈이에요. 이게 이제 파장을 2개로 내는 크리스탈.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데 요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같은 빛을 이 결정을 통과하는 건 뭐냐면은 결정이 결국은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요. 높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그러다가 휴지 상태로 스테이셔널 스트레이트로 내려올 때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의 빛으로 단계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빛은 서로 양자 얽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게 빛이에요. 빛이니까 어때요? 얘가 당연히 이 형광판에다가 슬릿 실험을 하면 파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파동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디텍터를 만들어요. 이 디텍터는 뭐냐면 이 빛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디텍터.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 디텍터가 없을 때는 얘가 그냥 파동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이 빛이 지금 이 두 슬릿 중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게 빛이기 때문에 요 슬릿을 통과할 때 레이저 소스로 요 사이를 이게 작게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여기 포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파동 현상이 일어나죠. 빛이니까 뭐 일어나겠지. 근데 얘가 사실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측계를 놓고 요 빛, 포톤이라는 게 결국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인 거를 관측을 해요. 관측하는 게 옆에다 놔요. 그래서 얘가 입자인 거를 확인하고 영상을 얻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자로 나와요. 입자로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관측을 했는데 뭘 알기 위해서 관측한 거죠? 얘가 어떤 슬릿으로 통과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뭐의 성질이에요? 입자의 성질이죠. 그래서 내가 입자란 걸 확인하면 얘는 입자의 행동을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과학자들 여기 논문 이거 쓴 사람들 실험한 거 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논문 찾아보세요. 많은 실험을 했어요. 양자역학 이 세계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관찰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걸 입자로서 관찰하려고 그러면 입자처럼. 그래서 관찰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자꾸 이해하지 말라. 믿어라.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파리 얘기를 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국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다 달라지는 것처럼 미시 세계는 관찰자가 결국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네네네. 요거는 이제 CCD 같은 거 카메라. 요거는 실제로 그 기계예요, 기계. 마이크로 단위 슬릿들이 있어요. 슬릿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을 여기서 쏴줘요. 그래서 산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빛이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 나갔고 이걸 통계적으로 다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있을 때 내가 파동으로 이 기계가 없을 때는 이게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안다는 건 곧 얘를 입자처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설치해서 레이저로 지나가면서 카운트만 할 수 있는 파장이 다른 걸 쏴줘요. 그러면은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러면은 일로 가는 걸 다 세잖아요. 이게 실제로 얻는 결과예요. 그러면 입자처럼 나와요. 우리가 그걸 입자처럼 다 카운트해줘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는 여러분이 정말 특이한 세계. 그러니까 미시 세계라.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다시 내가 요걸 안 사실을 카운트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카운트를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없애주는 기계를 또 설치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파동이 돼요. 그래서 미시세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관심을 간섭을 하는 대로 얘네들이 반응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아야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약간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에 했던 거 질문도 하시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530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 보면 532 나노미터 레이저를 쏴서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빔 스플릿 하는 거예요.
일단은 빔을 갖다가 똑같은 파장을 녹색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NL원이 요게 바로 이제 800나노미터랑 1500나노미터로 나눠주는 스플리터예요. 근데 이제 입자는 물체는 여기다 놓고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800나노미터짜리 빛이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물체랑 인터랙션 한 걸 이렇게 와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다시 이 녹색 빛하고 합쳐지죠. 그 다음에 NL2가 있어요. NL2는 뭐냐면은 이 빛을 나눴던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을 나눴는데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접한 거랑 새로 만들어진 게 여기 섞이죠. 그렇죠? 여기서 섞여서 다시 이 빛이 나와요. 이 빛이 나오는데 이 BS는 뭐냐면 요거는 1500은 통과시키고 810만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째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물체가 이 빛만 쭉 나온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나오겠냐? 이게 백그라운드인데요. 요거 사진 찍은 게 나와 있어요. 논문에 보면.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입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충돌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충돌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다시 섞이고 그 다음에 새로 빛을 만들고 쭉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통과한 건데 얘는 그냥 여기를 쭉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버린데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EMCCD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고양이 모양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면은 왜 그냥 여기서 사진을 찍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양자얽힘으로 이 두 빛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두 빛이 생겨가지고 물체는 얘가 감광했는데 자기는 쭉 가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양자현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얘로부터 이미지를 얻기 원하는지 알 때.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나요. 웃기죠 아주. 아주 웃기죠. 근데 얘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 빛을 섞어주냐 하면은 아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카운트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섞어주면은 다시 양자현상,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얘가 보세요. 얘는 분명히 여기 정보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져서 나온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 빛과 여기의 빛이 섞여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이 첫째 알아야 될 거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파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1550인데 그렇죠? 이게 디프렉션을 해도 1550에서의 사실은 그 빛이 계속 남아야지만 우리가 상을 맺을 수 있어요. 디프렉션 패턴은. 자기 에너지가 바뀌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저기 진동사가 바뀌고 그러면 결국 진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이라는 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진동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때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노란 거,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거. 근데 왜 여기 노란 거를 여기서 섞어주냐면 어느 건지를 몰라야 양자 이 얽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알거든요.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얘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새로 만들어줘. 근데 그거는 요 빛과 양자 얽힘돼 있어요. 그렇죠? 1550과 여기 지금 요 810 여기 생긴 양자 얽힘돼 있죠. 그러면은 거기는 걔는 얘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검에도 불구하고 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양자 얽힘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길 찍으면은 결국은 이 고양이 모양.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찍은 것들은 안 나오는데
얽혀 있으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요 모양, 요 파이 모양을 요 슬릿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는 거랑 여기다 놓는 거를 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요때 이제 요거의 진폭을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장의 2배 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얘랑 간섭 현상을 이 통로지만 그러니까 요게 보면 이제 요 높이가 이 파장의 2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파장 지나서 간섭을 못하는 위치에 놨어요. 그러나 이제 그 경로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게 디프렉션 현상이 일어날지 봤는데 실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기다가 놨을 때는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오늘 무지하게 이제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한 가지만 이제 아시면 될 건 뭐냐면 결국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아는 정보를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면 이 2개의 어떤 관계가 결국 무한히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정보를 아는 순간 다른 거의 정보는 우주의 끝에 있더라도 정확하게 그 정보들이 유지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여기 거꾸로 밑에다 갖다 놨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저기 그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우주 안과 결국 우주 밖과의 교신이 실제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의 세계 양자 얽힘에 대하여 또 들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정말 이러한 것이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또 하나님께서 또 본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현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정말 영의 세계를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정말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